135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계약의 성립. 자, 어깨 때문에 이 판서를 좀 낮췄더니 뒤에 있는 분들이 여기쯤 가면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팔도 조금 좀 낮고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쓸 테니까. 뒤에 분들이 안 보이셔가지고. 계약의 성립.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계약 총론 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뜻하고 계약의 종류 봤어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 특히 계약의 종류.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약의 성립 아주 중요하죠. 한 문제 꼭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란 건 계약의 체결을 말하게 되고요. 계약 체결을 말하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 조문을 안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막 미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이거 왜 안 외우시는지. 이거 외우면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안 외우신다면 외우세요.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계약이 성립에서는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하는가 그와 관련된 조문 요거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례 형태로 혹시 날짜를 봐가지고 계약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성립했다면 언제 성립했는지 이제 그거 물어보는 사례 형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갖춰야 계약은 성립이 될 거예요. 그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법률행위하는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일반적 성립 요건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약은 당연히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의사표시도 청약이란 놈과 승낙이란 놈이 존재해야 돼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당사자가 일치하는 건 주관적 합치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갑이 을을 콕 찍어서 청약을 했다면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이제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부르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객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청약 1억의 물건을 사라고 했는데 9천만 원에 사겠다.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불합치하거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불합치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불합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불합치한다는 사실, 특히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의식적 불합치 이렇게 부릅니다. 모르고 있는 걸 무의식적 불합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당사자가 불합치한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주 근소한 경우가 있다. 1억에 사라고 했는데 9,999만 9,999원에 사겠다. 이런 차이가 난다. 계약은 성립하느냐? 안 한다.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당사자 일치와 관련해서 요 당사자가 누구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계약을 한 사람하고 계약서에 써있는 명의일이 다른 경우 매매계약을 을병이 하는데 계약서에는 갑병이라고 써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당사자를 계약을 한 사람 행위자라고 합니다. 행위자 을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계약서에 이름이 써있는 사람 명의인 갑을 당사자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법률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사자 일치를 확인하기 전에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확정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놈 청약과 승낙의 일치한 계약 성립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저 조문들이에요. 527조부터 534조까지 대부분의 계약은 당사자 일치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요게 문제가 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하거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게 99.9%. 그래서 여기서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뭐고, 청약은 어떤 효력이 있고 언제 효력이 생기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청약은 누가 하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등등등.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들, 반면에 승낙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고 결과적으로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그 각각의 요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규정을 해놨다. 먼저 청약은 계약을 요청하는 거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법률인 게 구성요소죠. 그래서 그 성질은 법률 사실 이렇게 됩니다. 법률 사실. 여기부터 중요하죠. 청약자가 누구냐? 자,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이라 그랬습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 물건 사라는 청약이에요. 그 자동 판매기 분명히 누군가 설치했겠죠? 그걸 특정인이라고 합니다. 청약을 하는 사람은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약 속에 꼭 표시돼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청약은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동 판매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낙자인데 그 사람은 이 자동 판매기를 누가 설치했는지 궁금 안 궁금? 안 궁금하죠. 그러니까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자는 청약 속에 반드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이죠. 청약은 특정인을 콕 찍어서 청약할 수 있죠. 반면에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도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청약 내용. 당연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는데 물건 사진만 붙어 있고 가격표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고 살까요? 안 사겠죠. 가격표를 모르니까 가격을. 가격표가 있긴 있는데 1,000원 또는 2,000원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이게? 1,000원이라는 거야? 2,000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약이려면 적어도 그 내용이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 확정적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약의 유인이라는 놈하고 구별해야 돼요. 갑이라는 자가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 광고를 했어. 이걸 본 사람이 와가지고 나 분양받을래요 그랬어. 이 나 분양받을래요가 승낙이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죠. 그럼 이게 청약이어야 되지. 근데 상가 분양 광고를 본 사람이 나 분양받을래요. 그럼 바로 계약이 성립해요? 아니죠. 협의해서 갑이 오케이 해야 계약이 성립할 거야. 다시 말해서 나 분양받을래요 이게 청약이야. 그럼 그러세요가 승낙이 될 거야. 그럼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자? 청약의 유인. 청약을 꼬시는 걸로 이렇게. 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왜 구별해야 되느냐? 청약의 유인 속에 들어있는 내용. 보통 상가를 분양하다 보면, 분양 광고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뭐 들어있죠. 뭐 전철역으로 몇 미터, 뭐 1층 캐노피로 어쩌고 주차장 막 써 있을 거야. 그게 계약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청약의 유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아니다가 되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구별한다?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유인해서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자. 그리고 청약의 유인의 예, 분양 광고 이거 하나 기억하자. 여섯 번째, 청약의 효력이 뭐냐? 청약이 있으면 일단 계약이 성립할까요? 청약만으로 계약 성립하지 않죠. 계약 성립 가능성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청약의 효력 이렇게 되겠죠. 이 청약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111조가 나오겠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또 2항도 적용이 되겠죠.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그죠? 두 가지가 적용. 그 다음 철회와 연결을 해서 청약이 만약에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란 건 효력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니까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면
하면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물론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미리 철회했거나 유보하거나 또는 명예퇴직 신청처럼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청약이 설령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수락을 해서 그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건 예외고 원칙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죠. 두 번째로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가? 청약을 언제까지 존속하는가의 문제. 청약의 존속 기간의 문제. 구속력의 존속 기간의 문제. 천년만년 처리 못한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를 청약자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528조 1항. 갑이열에게 1월 8일 날 청약서를 보냈고 그 청약서가 1월 10일 날 도달했는데 청약서에 봤더니 자기 땅을 1억에 판다는 청약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답을 1월 30일까지 달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30일까지는 철회하지 못한다. 갑이 지가 1월 30일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으니까 30일까지 기다려야죠. 요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상당한 기간 철회 못한다. 두 가지가 있다. 기간을 정한 경우, 정한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철회하지 못한다. 엔드.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기간은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528조 1항이나 529조에서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승낙이 갑에게 도달해야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의리 승낙서를 1월 29일 날 급하게 보냈어. 근데 이게 31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 이미 버스 떠났죠. 청약에 이미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이 도달했어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 대신 요거를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연착한 승낙. 통상의 연착을 말하죠. 의리 29일 날 보냈다면 30일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지. 이틀 정도 걸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요번에 뭐 화재처럼 이렇게 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큰일 났죠. 제일 큰 물류센터가 화재. 그래서 제가 커피리온 그날 오전에 쿠팡에 뭘 시켰어. 우와! 어떡하지? 어디 가 있나 봤더니 다행히 인천 물류센터에 있더라. 요거 건 아니죠. 네? 제 물건이 거기 있었으면 언제 봐도 얼른 물류센터 확인해봐요. 다른 데 있더라고. 야, 그 안에 물건 아까 죽겠네. 그죠? 참, 그 소방대장님 구조되셨어요? 아세요? 어제 구조가 안 됐다고 이렇게 기사 봤는데 그 후속 기사가 안 나왔어. 50대 소방대장님. 아씨. 같은 50대로서 산소마크 그때 50분 분량밖에 안 되는 거 차고 들어가셨다는데. 아이 참. 사셨어야 되는, 구조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착한 경우에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외워야 돼. 이런 거 외워야 돼. 조문도 쉬워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의리 승낙을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발송을 했어. 의리 승낙서를 1월 20일 날 발송을 했다면 이 승낙은 30일까지 당연히 갑에게 도달하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하루 이틀이면 다 도달하니까. 그런데 좀 전처럼 그런 사고가 나서 그래서 늦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요 경우. 자, 요 경우는 이제 528조 2항과 3항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일단 연착을 했어요. 연착했죠.
하지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어. 연착은 했지만 충분히 30일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발송. 그럼 중간에 사고가 났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걸 이제 사고한 연착이라 하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승낙서를 20일 날 갑에게 발송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사고가 나갖고 연착했다는 사실을 승낙자 을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 경우는 통상의 연착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요 사고한 연착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주거나 또는 우리 물건을 주문했는데 한참 안 오면 전화했고 왜 안 오냐고 따지죠. 이걸 지연통지라고 해요. 왜 안 오냐 이걸 따지는 걸 지연통지. 그 지연통지를 발송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고의 연착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네 승낙이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주거나 미리 지연통지를 발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를 하면 연착이에요. 통지를 해주면 의뢰승낙은 연착한 거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야. 통상의 연착과는 달리 갑이 통지를 안 해주면 연착이 아닌 거예요. 연착이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하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통지하지 않으면 의뢰승낙은 연착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청약이에요. 뭐 승낙은 계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고 청약과 마찬가지로 법률 사실이면서 누가 승낙을 하느냐. 승낙자.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승낙하겠죠. 이때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당연히 승낙 의무 따위는 없고요. 계약 자유 원칙상. 살지 안 살지 회답 의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답 안 하면 승낙이야 라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즉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서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청약자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킬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구에게 승낙하느냐죠. 당연히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자판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승낙의 내용은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청약과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을 변경을 해가지고 청약에다 그 청약을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청약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해버리면 이건 승낙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말이죠. 암기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승낙의 효력은 계약이 성립이죠.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 될 것이고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언제 승낙의 효력이 생기는가? 원칙이 기간 내 승낙 기간 내 요 기간 내에 승낙이 누구한테 도달해야 돼요? 청약자한테 도달해야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조문이 하나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효력이 생겨요. 격지자의 계약만. 여기서 격지자는 우편물을 통해서 계약하는 사람들. 그 우편물을 통한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할 때 성립한다. 요렇게 되어 있더라. 여기서 요 531조를 우리 대법원은 두 군데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531조 의미는 몰라도 되고요. 두 군데 적용을 한다. 아까 승낙 기간이 1월 30일이었어. 승낙을 20일 날 보냈어. 22일 날 도달했어. 승낙이 갑한테. 기간 내 도달했죠. 기간 내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했어요.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언제 성립해? 1월 20일. 반면에 29일 날 보냈어. 승낙을. 31일 날 도달했어. 연착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안 해요. 적용 안 해. 적용 안 해. 여기는 적용 안 합니다. 세 번째, 20일 날 보냈어. 31일 날 도달했어. 연착했죠. 근데 사고한 연착이지. 근데 갑이 통지를 안 했어. 뭐라 그랬어 이거? 연착하지 않은 거다. 계약이 성립한 거다. 거기에 또 적용을 해.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 1월 20일 성립했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531조를 격지자 사이에 계약은 성립이 된 경우 언제 성립했는가? 그거 판단할 때 적용하고 있더라. 그럼 만약에 반대로 갑이 통지했어. 이 사고한 연착에서.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 적용 안 한단 말이죠. 531조 격지자 계약은 승낙 통지를 달성한 때 성립한다는 이 두 가지 경우죠. 격지자 사이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성립한 걸로 볼 것이냐.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경우 사례 형태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531조와 사고의 연착을 결합시켜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청 계약 성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 두 개 외워야 될 게 있죠. 청약은 있으나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쉬워요. 그냥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 승낙은 없어. 근데 누가 봐도 승낙으로 보여. 그럴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랍니다. 우리 대법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예금 계약이 도대체 언제 성립하는가? 예금 계약.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들고 은행 직원에게 나 예금할래요? 돈을 주는 걸 청약으로 봅니다. 대법원. 예금하겠다는 청약. 그럼 은행이 승낙을 해야 예금 계약이 체결되겠죠? 아니다. 승낙 없어도 된다. 직원이 돈을 확인하면, 받은 돈을 확인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직원의 돈을 받아서 확인했다는 건 예금 계약을 승낙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합니다. 또 하나가 교차 청약이라고요. 청약이 교차.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교차. 그럼 이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각각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아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냐, 청약이.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승낙이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더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요. 먼저 한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요거를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립이 돼요. 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다 유효한가요? 아니죠.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주택을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만 되면 무조건 다 유효해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유효 요건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유효권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했던 거,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이에 타당성을 갖출 것,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 각각이 청약의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 승낙의 의사표시의 의사표시가 일치, 그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이게 유효 요건이 돼요. 자, 가까워서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유효인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네.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됐네. 그런데 그 멸실된 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네.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죠? 1월 9일 날 주택이 이미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은 넘겨줄 수가 없었던 계약 당시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주고받은 게 없다면 그걸로 끝. 주고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자. 부당 이득 반환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이란 놈이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갑은 주택이 멸실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을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추고 계약을 했단 말이지. 결국 갑이 사기친 거야.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 배상해야죠. 요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뜻 그대로 계약은 체결됐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게. 요건이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한 요건이 뭐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해. 이 첫 번째. 그 사실을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히 무과실 꼭 기억해.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의무는 묻지 않는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선의의 제3자에서 들어봤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의무는 묻지 않는다. 그거 봤어. 그러니까 비슷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선의, 무과실. 이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 거기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꼭 기억해. 그리고 상대방의 손해가 생길 거. 이게 요건이야. 그죠? 요건 내가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특히 원시적 불능과 상대방 선의, 무과실 잊지 말자. 그럼 효과는 뭐냐? 갑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자, 이때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두 종류가 있다. 그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신뢰액 배상액이 있고 이행이익 배상이 있다. 구별은 어떻게 하냐? 간단하다.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신뢰익 배상,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이익 배상이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계약이 무효, 신뢰익.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가 생겼어. 이건 이행이익. 여기서 자꾸 머릿속으로 신뢰익이 얘가 뭐가 있을까? 이행이 얘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나와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나도. 자꾸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더 복잡해요. 신뢰액과 이행이고 생각. 아예 얘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액 배상. 이런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액은 계약이 무효일 때 발생하는 거, 이행은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거. 일단 이렇게만 구별하시고 계약 체결상에 가시면 계약이 무효니까 당연히 무슨 이익 배상? 신뢰액 배상. 다만 이 배상액이 뭘 넘으면 안 돼? 이행이익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더 커요. 액수가 보통. 그러니까 신뢰액을 배상하는데 그게 이행이익을 넘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조문을 외워야 되죠. 535조에서는 신뢰액을 뭐라고 해놨어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 믿었기 때문에.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무슨 뜻이야?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액 배상이라고 하겠죠. 반면에 이거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리. 계약이 유효해. 그럼 이행을 해야 되죠. 그로 인하여 생기리. 근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행,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문에서는 신뢰액 이행이라고 해놓지는 않고요. 신뢰액을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손해 이렇게 해놨고 이건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렇게 해놨다는 거 조문도 좀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근데 요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의요건 효과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학자들이 확대 적용하려고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법원하고 학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대법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확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딱 원시적 불능. 계약은 체결됐는데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 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확대하질 않아. 그래서 요 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하나가 착오 취소. 내가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109조의 규정이 없어.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유추해서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대법원은 원시적 불능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게 원시적 불능이냐? 아니죠. 그렇게 적용 안 해. 그래서 배상 책임 없어. 이렇게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상대방과 계약을 교섭하다가 부당하게 그 교섭을 파기. 계약 파기가 아니고요. 교섭 파기. 교섭 파기라는 건 계약 체결 거부를 말해요. 계약 교섭. 아무것도 아니죠. 백화점 가서 옷 입어보는 거야. 옷 입어보는 거야. 옷을 왜 입어봐요? 살까 말까 고민하니까 입어보는 거죠. 그게 계약 교섭이야. 근데 입어보고 다음에 올게요. 그게 이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교섭하다가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당할 때 문제가 생겨. 부당할 때. 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가 뭐냐?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 바지 밑단을 잘라오래. 기장을 줄여오래. 그럼 우와! 얼른 가서 줄여오겠죠. 사겠구나 생각하고. 근데 그냥 가. 입어보더니 이런 게 부당파기.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상대방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가서 기장을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파기를 한다. 여기서 학자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아니다. 첫째,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바지 안 사도 된다. 대신 손해를 배상하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무슨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그 다음 손해배상의 내용. 상대방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 믿었음으로 인한 받은 손해에 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마지막으로 신뢰 손해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이 판례가 이 개념이 어렵다 그랬어요. 신뢰 손해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사람이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대법원이 요 두 개는 된다. 계약 준비 비용,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 요 두 가지는 신뢰 손해에 포함된다.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말을 믿고 이행을 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아까 밑단 잘라온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이건 당연히 배상에 포함되지 않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요 판례가 그대로 요 판례 하나 갖고 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됐어. 유효까지 해. 계약이 성립됐고 유효하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죠. 이때 양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 한쪽에게만 생기는 걸 편무를 했죠. 그 중에 쌍무, 대부분이 쌍무란 말이야. 쌍무. 요 쌍무 계약에만 적용되는 효력, 제도예요. 제도 두 가지가 있더라. 동시 이행의 변권과 위헌부담. 요 두 가지 제도가 어떤 제도고 어떤 요건하에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시험 문제 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항변이란 게 뭐였죠? 뭘 거절하는 것, 이게 항변이라고 했어요. 뭘 거절하는 것. 그 거절을 동시 이행 관계로부터 하게 됩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임야를 1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갑은 임야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을은 1억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 이게 쌍무야. 그리고 이 쌍무 계약은
공평원칙상 동시에 해야 돼. 물론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도 있지요. 돈 먼저 주고 소유권은 나중에 넘겨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 먼저 주고 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행 날짜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단 말이죠. 그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는 개념으로부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뜻이 뭐냐? 그대로 쌍무계약상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양채무에 대해서 상대방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그죠? 네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돈을 못 주겠다. 돈을 줄 때까지는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자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능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부른다. 어렵지 않죠? 네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 못해. 아, 이게 안 써져. 아, 못해. 이게 동료. 근데 이 거절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유치권. 지난주에. 네? 유치권이 뭐였어요? 물건 반환 거절. 둘 다 거절이죠. 그래서 외형상 비슷하니까 구별을 해야 될 것이다 말이죠. 뭐하고? 유치권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 통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어쨌든 둘 다 뭔가를 거절하니까 외형상 비슷하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동시행배권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 외워야 되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새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세 개를. 첫째가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해서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로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 이행기, 양채무. 세 번째로 어느 일방이 예컨대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할 것. 그래야 상대방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대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일단 기본이. 여기에 살을 붙여야 되는데 특히 첫 번째 요건 지문이 한 4가지 나오죠. 하나가 동시 이행관계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계약을 통한 채무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임야 매매 계약을 했다. 임야 소유권 이전과 1억 대금 지급이 임야 매매 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가적 채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과 을이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별개의 약정을 했네. 별개의 약정에 뭐가 그래요? 특약. 어떤 특약? 갑은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한다. 이때 갑의 묘지 이전 채무는 임야 계약을 통한 채무가 아니라 별개의 약정을 통한 채무. 그쵸? 따라서 이 별개의 약정을 통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대금 지급 채무와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 첫 번째. 잘 나오죠? 물론 요것도 대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따로 약속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약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갑이 임야를 넘겨줄 의무가 불능이 됐어. 그럼 갑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임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이때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을의 의무 그대로 살아있죠. 그거. 갑의 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반대 채무는 여전히 동생관계다.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반대 채무는 여전히 무슨 관계? 동생관계다 라는 게 팔라요. 세 번째,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넘겼어. 병한테. 채권 양도. 그래서 얘가 대금을 청구해. 근데 얘는 아직 소유권을 못 넘겨받아. 그럼 병한테 나 아직 소유권 못 넘겨받았다.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겠지.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매매대금 채권 따위를 양도하게 되면 당사자가 바뀌었어.
당사자가 바뀌었지만 채권 내용까지 바뀐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여전히 항변권 행사수도 이렇게 돼. 반대로 채무를 누군가 인수했어. 예를 들어서 갑의 대금 1억 채무를 정이 인수했어. 정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갑이 정에게 대금을 청구해. 이때 아직 소유권 안 넘겨줬어. 그럼 정은 네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대금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됨으로써 설령 당사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갑과 을 사이에 이미 1억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며칠 있다 다시 만나가지고 이걸 2억으로 업을 했어. 업. 계약 내용을 바꿨죠. 기존의 계약 내용을 바꾸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 이걸 경계계약 이렇게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경계계약. 경계계약이 있게 되면 당연히 기존 채무의 항변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새로운 항변권이 생기겠죠. 1억 항변권은 사라지고 2억 항변권이 새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경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 지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무하고요, 채권 양도,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은 양측하고 모두 이행기. 그래서 보통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매수인이 중간에 중도금을 먼저 일부 지급하기로 했어. 중도금 지급 날짜. 자,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1월 3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1월 20일 날 먼저 주기로 했어. 자, 1월 20일이 됐어. 갑 중도금을 청구하겠죠. 이때는 당연히 중도금 지급해야죠.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줘.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왜? 갑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외 두 개 기억. 얘는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불안의 항변권.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 당연히 중도금 주기 싫죠. 불안해서. 상대방 이행기에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지. 부도가 났어,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나 중도금 못 줘.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됐고 건설회사가 튼튼해. 그럼 중도금 줘야 돼. 근데 안 주고 민기적거려. 즉 선이행 의무를 민기적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어. 그러면 원래 갑의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였죠. 플러스 중도금도 뭐가 된다?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 지급도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라는 게 판례란 말이죠. 요거는 조문에 있고 요건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더라. 마지막으로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하지 않는 채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1월 30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서류 줄 때까지는 돈 못 줘 라는 소리 할 수가 없죠. 항변권 행사를 못해. 항변권을 행사 못한다는 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등기소를 넘겨주니까 대금 줘야지. 안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대금의 연체이자가 붙고 있겠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갑이 다시 대금을 청구하면서 서류를 안 줘. 그러면 을은 지난번에는 서류 주면서 돈 달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왜 그냥 달라고 그러냐 자식아. 서류 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느 일방의 이행 제공에 한 청구로 인하여 상대방이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항변권을 행사 못한다일 뿐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중단한 채 재청구하면 지체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네 번째, 효과. 첫째, 동시항변권 미루는 거죠. 언제까지? 잠시. 네가 할 때까지. 연기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두 번째로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거절한 걸 뭐라 그랬어요? 지체. 그럼 책임이 생겨. 이게 지체 책임. 근데 나는 지금 정당하게 거절하고 있어. 따라서 지체 책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매수인의 경우에 연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뜻이야. 지체 책임이 생기잖아. 다시 한번 부당거절 지체. 그럼 책임이 생겨. 지체 책임. 하지만 항변권은 정당거절이야. 따라서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소송. 갑이 소유권은 안 넘겨주면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자,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해야 뭘 판단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법원이 을에게 너 왜 돈 안 줘? 그러면 갑이 물건 안 주니까 안 주지요 라고 동시 이행항변권을 주장해야 돼. 그래야 판단해 줘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판단하게 되고요. 이걸 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을의 주장을 인정하면 원고를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원고를 패소시키진 않고 이렇게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해서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한다고 했어요. 유치권에서도 봤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효과는 크게 어렵질 않아요. 네 번째가 좀 문제가 돼요. 갑의 매매대금 채권. 자, 갑이 이렇게 물건을 팔았어요. 이면을 1억에. 그럼 갑은 1억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이 갑의 1억 매매대금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갑이 을에게 1억 내놔 그러면 을은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물론 을의 이전등기 채권에도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을의 이전등기 채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금전 채권이에요. 갑의 금전 채권에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더라.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을이 기존에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어. 1억 대여금 채권. 액수가 같죠? 퉁칠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상계. 이때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니까 갑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고 을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죠. 이때 상계를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갑이 상계를 해, 자동수동. 을이 상계를 해, 자동수동. 이렇게 됩니다. 상계를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라 한다고요? 자동. 당하는 자를 수동. 그러니까 누가 상계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수동이 바뀌어요. 갑이 상계하면 자동수동, 을이 상계하면 자동수동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갑이 상계하는 경우 자동이죠? 그럼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이것도 소멸. 갑이 상계했는데 을의 항변권이 소멸해.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을의 항변권이 소멸해. 그럼 안 되겠죠. 반대로 을이 상계를 해. 자동, 수동, 소멸, 을이 상계해서 을의 항변권이 소멸했어. 괜찮죠? 지가 해서 직기 소멸한 거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안 된단 말이죠. 갑이 상계를 하면 을의 항변권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을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함부로 소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갑은 상계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을이 상계하면 이렇게 되죠.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상계. 이거는 돼.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예를 오늘 머릿속에 하나. 배도인은 상계하지 못한다. 암기. 또 하나가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합니다.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그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어.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라. 채권 있죠? 근데 이 임차인의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 그러면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 그럼 갑은 물건 반환할 때까지 돈 못 줘. 갑의 보증금 반환과 을의 물건 반환이 동생관계라는 게 팔려요. 그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임대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결국 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도 항변권이 붙은 채권, 금전 채권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공교롭게도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서 액수가 같죠? 퉁칠 수 있지? 여기서 을이 퉁치면 자동수동. 그죠? 갑이 상계하면 자동수동. 을이 상계하면 갑의 항변권이 소멸해. 따라서 을은 상계할 수 없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결국 누구는 상계 못한다. 임차인은 상계 못한다. 두 개. 매도인은 상계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상계하지 못한다. 요약집에 그 두 가지 문장이 결론으로 딱 써 있어요. 외우자.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 또 몰라요. 이게 자동이 뭔지 수동이 뭔지 헷갈려요. 뭐 헷갈려요.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막 깊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상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자동 수동 몰라도 돼요. 기억할 게 이거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매도인은 상계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상계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죠. 그런데 대금 지금 날짜가 됐어. 근데 갑이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에 걸려요? 소멸시에 걸려요. 그러니까 갑이 대금 지금 날짜가 됐는데 돈 달라 소리를 하지 않으면 이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지. 10년 지나면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이 행기가 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말이죠. 이 효과. 마지막 거 조금 어려워요.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항변권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마지막 확대 적용. 동신관계 확대 적용.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과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주는 걸 우리 대법원은 동시인 관계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하고요,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는 게 동시인 관계인데, 이 채무자가 돈을 갚는 거하고요,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주는 것은요, 쌍모계약을 통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지요. 예?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가지고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써주기로 계약을 한다, 안 한다? 계약해야 하네? 안 하죠. 아니, 어떤 채권자, 채무자가 만나가지고, 예? 돈 주면, 돈 갚으면 영수증 써주기로 계약을 하는 채권자, 채무자가 어딨어? 해보셨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써주는 건 계약상 채무가 아니야.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동생관계래. 결국 동생관계가 원칙이 쌍목이약통합 발생한 대가적 채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도 확대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지. 두 가지 방법에 의로. 하나가 법률이 정한 게 있어. 또 하나가 판례가 인정하는 게 있어. 자, 이 중에서 법률이 정한 거 우리 아는 게 이미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 본 게 있는데? 본 적이 없는데? 뭐가 없어? 지난주에 봤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그게 동생관계라고 했잖아요. 안 했나? 전세권에서? 했지. 법에서 있단 말이죠. 또 이런 경우처럼 판례가 인정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20개가 넘어. 이게 20개가 넘어. 그런데 문제가 나와 박스 쳐놓고 동생관계인 거 고르세요?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러니까 동시이행관계인 걸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20개가 넘어. 그러면 우리는 아닌 거 기억하면 돼. 아닌 거. 5개밖에 안 돼. 20개 외우실래? 5개 외우실래? 더 있는데 나오는 건 5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첫째, 돈 갚는 것하고 채권증서 반환. 여기서 말하는 채권증서 차용증. 돈 갚으면서 내가 써준 차용증 안 받아도 돼. 영수증만 받으면 돼. 두 번째, 돈 갚는 거 변제와 담보권 말소. 돈 갚는 것과 저당권 말소. 돈 갚는 것과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필요 없어요. 돈 갚으면 소멸해. 그냥 저당권 소멸하고 양도담보권 소멸하고. 말소 나중에 해도 돼. 등기에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를 했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생기지. 대금 지급은 아직 없지.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동생관계? 아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임차권 등기 제도가 있어.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보증금 반환 거야. 임차나 임차권 등기 말소. 동생관계가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거.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가 있어.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를 넣네. 그거를 병이 경락을 받았어. 그리고 병은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했어. 병은 대금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자, 법원은 이 돈 가지고 배당을 했어. 그리고 등기소 촉탁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끝났어. 그리고 나서 무효임이 밝혀졌어. 경매가. 매매든 경매든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돼. 자, 그럼 뭐 반환해야 돼? 배당금 반환해야 돼. 누구한테? 병에게. 병은 등기 돌려줘야 돼. 누구한테? 갑에게.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말소 등기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 다르죠? 얘는 상대방이 병이야. 얘는 상대방이 갑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 5개 외워두자. 이거 빼고 나머지 나오면 다 동생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제로 동생관계인지 아닌지 잘 몰라. 잘 모르지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시이행관계다 라고 생각하고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쌍목이약상으로 본 거. 하나가 더 남았죠. 위험부담. 잠시 쉬었다가 위험부담 보고 한꺼번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